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꼰대입니다. 현재 정부가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생기게 됐죠. 이 정부한테 부동산의 과제를 한 두 가지를 넘겨준 것 같아요. 하나는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잘 써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현재 부동산 TF팀에서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그걸 같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TF팀은 아니지만 근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카드를 쓴다면, 이 정책을 완화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만약에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TF팀도 이러한 정책적인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시장의 변화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시기에 어떤 것을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 TF팀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 보면 민간 임대, 임대차 3법. 자, 모두 다 임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임대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주택 공급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서울에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주택을 부시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합니까?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이주 수요를 어디다가 정착을 시킬 것이냐, 이 이주 수요를 어디서 받아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주변에 임대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주 수요인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이 문제는 이런 다양한 임대에 대한 정책 방법을 통해서 임대 물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또 하반기에 8월 달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아시죠?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 시장 내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2년 전 가격으로 세를 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2년 후가 되다 보니까 현재 시세가 높아졌잖아요. 이 시세로 세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거 안정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저렴한 임대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도 많이 쏟아내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임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오히려 좀 짧은 기간 안에 임대 물량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지금 얘네들이 갑자기 임대 물량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장 내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 물량이 더 안 나오게 된 결과도 나왔고, 또 임대 가격도 삼중 가격이나 되는 이런 좀 부작용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분명히 확실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공공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이런 것들 통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과 민간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민간임대 공급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이 공공임대 방식으로 했을 때는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해서 새 아파트를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또 그만한 택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량 자체가 8만, 9만, 10만, 12만, 13만 정도, 이 정도 수치밖에 매년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만 가구 공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18만, 20만, 19만, 38만 2천, 14만 6천, 벌써 공공에 비해서 2배 이상, 최대는 4배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양이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공급이 단기에 가능하다 보니까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명분이 여기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요 민간 임대료 공급하던 양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18년도에 38만 2천. 아마 이게 법이 정책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2019년도도 40만이나 45만, 50만 가까이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14만 6천으로 뚝 떨어지죠. 거의 24만 가구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못하게 됩니다. 18년에서 19년 넘어왔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꺼려지도록 만들어놔 버렸어요. 2017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애국하는 길이니까 많이들 해서 임대물건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같은 해 연말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시켜버리고 2019년에는 종부세 혜택도 뺏어버리고 2020년에는 아파트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2021년에는 아예 폐지까지도 하려고 했어요. 그거 전문가 집단이나 사회적인 여론이 말려서 거기서 멈춘 거지. 자,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싶어집니까, 이거? 아니, 분명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순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내에서 10년 동안 그래도 재계약할 때마다 5% 인상만을 하고 저렴하게 장기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공급자로서의 그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역기능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시장 내에서 당연히 매물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매물이 없으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기능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왜 저는 정부의 시선이 이 하나로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저는 분명히 대접이 필요하고 이런 공급자로서의 온당한 대접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도 따라 붙어야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부활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 불가결하게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도 같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대변인도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줬던 세제 지원 혜택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정권 안에서. 그러면 임대사업자 분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역시도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뢰 회복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일단 과거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했을 때 201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혜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할 거 없이 모든 주택들은 다들 6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신규 분양일 경우이고요. 이 조건이 꼭 붙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면제도 받고 거의 50%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세 채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세금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 지금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줄이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 텐데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준공공 임대주택 이게 8년짜리 과거에 근데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회복이 되더라도 10년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10년짜리 임대주택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거 진짜 요즘에 가장 좀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다 보니까 종부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따라 붙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내가 어떤 부동산들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택들을 샀을 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조건이 붙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이 6억 이하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공시가격이 현재는 6억 이하로 과거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아마 이것도 좀 높게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시 가격 6억 이하란 소리는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은 대략 한 7억에서 8억 정도대 금액에 있는 부동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이것을 또 임대사업자를 하실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이러면 우리 59제곱미터, 24평 아파트, 25평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죠. 이걸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가격이 6억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아이고 땡큐죠. 최고죠. 그 다음에 신규의 60제곱미터 미만의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모든 혜택을 가져갑니다. 지금 세금이 엄청 무서운 시기인데 우리가 10년씩 이렇게 임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물량이 단기에 굉장히 폭증을 하게 돼요. 이미 그거는 제가 이미 검증을 시켜드렸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세제 지원을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내 부동산을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곳으로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아파트 먼저 소개해드리면 한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27년 이상, 두 번째 재건축 가능성, 세 번째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 금액. 중요한 거는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들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비싼 거는 이제 못 들어간단 말이죠. 최대한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건을 좀 빡빡하게 잡았고 지역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지는 많이 모았어요. 여기 아래쪽에서 일산에 있는 주염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장 아래쪽에 킨텍스가 있고 향후에 킨텍스에는 GTX A 노선이 2년 뒤에 개통을 하게 될 것이고 강남까지 한 번에 오는 노선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한류월드, 다양한 이제 업무단지들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많은 수요가 만들어지게 되고 서울 도심이나 강남까지 가는 교통까지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의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일산역이라고 있죠. 일산역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김포까지 가는 노선도 들어오게 되고 또 GTX까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지하철도 생기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도 후곡마을 일대라든지 이 아래쪽에 문천마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변의 입지 여건, 미래의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여러 단지들 보시게 되면은 뭐 후곡 1단지, 후곡 2단지, 그 다음에 후곡 7단지 동성, 문천 1단지 우성, 문천 기산 쌍용, 문천 10단지 뭐 동부 아파트도 여기 해당이 되고 양지 건영 4단지, 양지 건영 5단지, 강선마을 4단지 동신, 후곡 18단지 현대, 그 다음에 후곡 11단지, 12단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 블록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요건에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변에서 앞으로 대곡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대곡역은 GTX부터 시작해서 현재 뭐 3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2개 노선이 더 들어오게 되면 토탈 이 지역은 5개의 교통호재를 갖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서부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역세권으로 좋아진 지역인데 아마 인덕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덕원도 굉장히 교통이 좋아질 지역인 거고 집값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주변 일대도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여기가 행신동, 화정동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 기준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별빛 9단지, 별빛 10단지가 대상이 되네요. 근데 투자 금액이 조금 높긴 해요. 2억 4천만 원, 2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행신동 일대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초중고등학교 다 몰려있고 이런 것들은 대략 투자하실 때 한 1억대 중반 정도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이런 지역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는 빌라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3가지 기준을 제가 잡았습니다. 첫 번째, 주변 개발이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주변 개발이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호재로서 집값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진행되면 땅값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값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빌라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재개발 가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을 꼽았어요. 투자하는 금액을 1억에서 2억 정도로 제가 한정시켜 놨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게 현재 재개발 진행하는 지역들은 2, 3억 이상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2, 3억이 뭡니까? 최소 3, 4억 이상 돼야 현재 재개발하는 지역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억 정도로 이런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을 꼽아봤는데, 영등포에 있는 선유도역입니다. 여기는 선유도역이 여기 있고 위쪽으로 롯데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롯데부지가 그동안 개발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전협상 제도라는 게 부활이 됐고, 이로 인해서 여기도 삼성동의 한전부지처럼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요 한강변 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있죠. 이거 역시도 현재는 일단 신세계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성 문제와 약간 상일 문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성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된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사전협상 제도라는 걸 통해서 사업성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에, 여기 광장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전부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투자하시기가 좀 어렵고, 빌라 투자는 이렇게 넘어와서 이 위쪽으로 구의장 촉진지구 아래쪽에 한강변 쪽에 있는 자양 이동 쪽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강남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셋값이 높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 일단 가장 핵심적인 호재는 이 남부터미널 있는 자리, 요 자리가 여기 역시도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 이 사업이 표류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만 끝내면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터미널 주변 일대, 요 일대는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금액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보통 1억 미만의 이런 자금으로도 충분히 오피스텔 투자하실 수 있고, 주의하실 점은 원룸보다는요 1.5룸이나 2룸 정도 보시고, 비교적 깨끗한 거, 신축된 지 한 2, 3년 차 정도 돼 있는 오피스텔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서초권 안에서도 빌라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내방역 일대가 그 대상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으로 재개발 6구역, 5구역, 14구역, 15구역, 13구역, 여기가 과거의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빌라나 단독주택 부셔서 한마디로 재개발처럼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에서는 단기에 굉장히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요를 받게 되면 이 주변 일대에 있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간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정보사 부지가 이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여기서 많은 이제 직장인 수요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거의 1만 5천 세대 정도, 1만 5천 명 정도의 수요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여기 있는 수요층들이 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여기 재개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 방배 재개발 구역 이 주변에 모아타운이라고 신규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공모에 신청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신청이 들어가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주변 일대, 방배역이나 내방역 일대에 있는 요 빌라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마 이런 모아타운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거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굉장히 세금은 세금대로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좀 최선의 방법이, 좋은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 많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